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명관으로 진출하게 된 거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이가 어딜 뭐 이거거든요. 유경수 여사가 문희가 촬영장에서 웃으면 조명 같은 게 떨어지거나. 김지민은 4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였을지. 야. 4년 만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한 쇠고랑을 찾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희대의 명언이 나옵니다. 최은희 씨가 주사를 맞고 한 대 쓰러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배에 김일성 사진이 있더라. 탈출에 성공했나요? 또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안 돼!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저분들이 네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문화평론가로서 이 60, 70년대를 봤을 때 가장 미스터리에 어울릴 만한 4명을 갖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또 돌던 소문과 진실까지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씨의 원픽이 아이유 씨잖아요. 이제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예. 이 1960년대에 아이유의 도플갱어가 있다면 혹시 그래요? 믿으시겠습니까? 아이유의 도플갱어요? 그렇죠. 네. 현재 국민 여동생이 아이유라면 1960년대에는 국민 여동생 고은아가 있었거든요. 고은아 씨. 닮았는데요. 이미지가 느낌이- 분위기가 코도 비슷하고. 이 청순하고 귀여운 이목구비, 또 하얗고 맑은 피부,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1946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1965년도 네네. 영화 난의 비가로 데뷔하고 연이어서 영화 갯마을까지 히트를 치면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동생 엄친딸 이미지로 신인 때부터 승승장구했던 그녀는 이제 돌연 결혼을 발표하고 영화계를 떠나서 TV 드라마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또. 혹시 이게 뭔지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이제 육각형 인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좀 완벽에 가깝다. 누가 평가한 거죠? 이거 제가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이 고은아 씨의 육각형을 네네. 이제 제가 평가를 했지만 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가 등장했던 그런 배경이 바로 그때 당시에 톱스타라고 하는 신성일, 엄앵란 이 커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은아가 나온 거예요. 신성일, 엄앵란 이 커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은아가 나온 거예요. 엄앵란 씨하고 신성일 씨가 청춘 스타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엄앵란 씨가 연기 공백이라든지 인기가 좀 빠진다든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품절력. 그렇죠. 품절력이지. 그러니까 제2의 엄앵란을 찾아야 된다. 그때 어떤 영화사에서 사진 한 장만 딱 보고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찾아낸 그런 보석. 고은아 씨입니다. 예. 고은아 씨. 이분은 그냥 연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던 그냥 미대생이에요. 그런데 예쁜 미대생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영화사가 가가지고 설득을 갖다가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첫 작품이 나의 비가. 거기서 상대 배우가 신성일 씨입니다. 연인 관계로 나오는. 근데 이제 신성일 씨랑 고은아 씨가 22편을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우와. 꽤 많이 찍었네. 나의 어떤 후발주자로 나온 배우랑 22편을 연인 관계로 나온다. 엄앵란 씨 입장에서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신성일 씨가 또 이제 막 데뷔한 배우니까 너무 신경 잘 써줬고. 아니 근데 이분이 사실은 바람의 아들이 아니고 바람의 아이콘. 바람 그 자체. 바람 그 자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엄앵란 씨도 굉장히 좀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명언이라고 그래야 돼? 망언이라고 그래야 돼? 90세 애인 넷을 갖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자기 관리만 잘하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바이 신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고다 최고. 아, 최고라고요? 최고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뭐 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 또 개인의 고충이 있어요. 아, 무슨 그러니까 고충입니까? 이런 청순, 국민 여동생, 국민 조카 같은 이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연기해야 됐었습니다. 어떤 역할일 것 같아요? 네. 거친 직업을 가진 여성? 과부 뭐요? 맞습니다. 단골 역할이 바로 과부였구나. 1965년 갯마을에서는 물질하는 과부, 그 이듬해 66년 물레방아에서는 빈촌의 젊은 과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그때 당시에는 문예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성기를 맞았는데 네네. 문예물에 보니까 이렇게 남편을 여인 그런 여성들의 꿋꿋한 삶의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그런 여주인공인 그 과부 역할을 했는데 갯마을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이미지를 그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 갯마을 촬영 당시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애정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그 과부가 남편을 잃고 나서 외롭게 지내게 되는데 동네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씬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때까지 전혀 사랑도 안 해보고 실제로 데뷔한 다음에 그다음 1년 지나서 찍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이 스킨십 장면을 어떻게 하느냐. 네, 쉽지 않죠. 예, 또 이걸 찍을 때 보면은 마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대낮에 것도 이런 연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곤란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애정씬 특별 과외. 네? 애정씬을 특별 과외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을까? 그러니까 이건 학원도 없는데. 예, 학원도 없죠. 그래서 일단 여자 조감독을 딱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 씬에서는 좀 이렇게 표정을 하고 또 이럴 때는 뭐 눈을 갖다 좀 동그랗게 떠보기도 해봐라. 이런 뭐 과외를 딱 받고 나서 탄생한 씬이 해변가에서 이제 애정을 나누는 씬인데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갯마을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리는 자, 좀 핵심적인 장면. 봅시다. 봅시다. 자료하면 없나요? 자료하면? 아니. 자료하면 없으니까 뒤에 안 돌아보셔도 돼요. 이걸 보여달라니까. 국민 여동생 이미지에서 과부 캐릭터, 그 팔색조의 매력, 그만큼 연기력도 있고 소화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배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당시 영화계에서 남자 배우들이 뽑은 이상형 1위가 바로 고은하였다고. 고은하 씨. 네. 실제로 고은하를 짝사랑하는 남자 배우들이요. 그야말로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최종원이에요. 오, 저분 오랜만이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영화를 봤잖아요. 그때 쭉 나왔던 어떤 작품들이 고은하 선배가 전부 다 우는 역이에요. 애인인데 버림받고 시부모에다 구박받고 막 쫓겨나고 뭐 이런 역을 하셨는데 그때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나중에 커서 여자를 만나면은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보호를 좀 해줘야겠다. 내가 보호를 해줘야겠다. 저 당시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게 하나의 여인상이 됐어요. 내 마음의 여인상. 아이고.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고은하는요. 영화계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계를 떠나서 TV 브라운관으로 이제는 진출하게 된 거죠. 영화계에서 과부역만 맡던 그녀가 드라마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에 도전했을까요? 오! 유경수 여사. 예. 유경수 여사. 사실은 유경수
여사 역할을 여배우가 한다는 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네가 어딜 뭐 이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사진 보시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워낙 목선이 예쁘시고 한복이 잘 어울린다. 요거 때문에 이제 드라마 PD가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 역할 하자고. 결과적으로는 저게 대박. 그러니까 역대로 가장 잘 어울리는 유경수 여사 역할이었다는 평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전에 이미 이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의외의 인물이 그 두 분의 만남을 성사시켜줬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앙드레긴. 이 고은원 씨가 당시에는 이제 모델로 여기에 이 참석을 하시게 됐고 유경수 여사는 그 패션쇼의 귀빈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영분이 오셨으니까 인사를 건네게 됐는데 유경수 여사가 한국 여성의 자랑이십니다. 한복 드레스 입은 그 자태를 딱 보고 감탄을 하셨다고. 고은원 씨는 연예계 생활 중에 그날이 가장 설레고 떨렸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화사랑 출연료 문제로 좀 갈등을 겪던 일이 있었는데 막 옥신각신하고 있던 와중에 한 남자가 딱 들어와서는 달라는 대로 그냥 줘! 달라는 대로 그냥 줘! 끝! 정리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영화 촬영 도중에 갑자기 위경련이 와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뭐 영화사 직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촬영을 강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남자 또 등장합니다. 나타나더니 촬영 취소해! 이야. 바로 그 한마디에 진짜로 촬영이 바로 취소돼요. 그 왕자님 도대체 누구였나요? 누구십니까? 그 왕자님이 이제 네네. 고은하 씨의 남편분이 되는 그래요. 오. 가장 잘 나가던 영화사 합동 영화사 합동 영화사로 많이 의 들어봤습니다. 대표 곽정환 씨. 합동 영화사라는 곳 자체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지금도 영화사. 유명한 곳이고 이때 배우 박중훈 씨가 네네. 나중에 영화 배우 하고 싶어가지고 합동 영화사 앞에서 빗자루질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든든하다. 기다려 아저씨.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신세가 여왕에서 무수리로 전락했다. 아,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왜? 왜냐면은 예. 남편은 워커홀릭.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무로의 대부가 될 만큼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남편이 일을 갖다가 막 던져주기도 하네. 일을? 이를 예. 던져줘. 내가 이거 좀 못한 게 있는데 이거 좀 해줘.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기획회를 많이 해.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은 사실 부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먹이기도 해야 되고 또 뭐가 부족한 게 없나 이런 거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영화사 직원들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그때 저 지금은 이제 무술이에요. 이러면서 농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뒷바라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1970년대는요 책받침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여배우들의 인기의 척도였어요. 80년대도 그랬어요. 예, 당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많았지만 고은하파 또 한 분 있습니다. 문희파. 문희파. 예, 솔직히 저는 예. 문희파. 그 눈치를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연기력, 운, 사생활에 완벽하잖아요. 거기다 외모까지. 그리고 유년 시절에 좀 넉넉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던 분이고 해가지고 근데 성격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고 위험한데. 이경규 선배님의 픽 배우 문희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1947년에 태어난 문희 씨는요 18살에 영화 흑맥으로 데뷔를 했고요. 1세대 트로이카로 문희, 남정임, 윤정희 중 가장 인기 있는 배우로 꼽히기도 했던 문희는요 1968년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신파영화 붐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1971년 결혼과 함께 은퇴, 6년간의 짧은 배우 생활로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야, 6년. 1960년대 아이콘으로 불렸던 문희 씨와 김지원 씨의 묘한 평행이론. 네. 그래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
김지원 씨가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히트를 쳤는데 눈물 연기 너무 잘하셨잖아요. 문희 씨도 스크린계에서 눈물의 여왕 하면은 바로 문희 씨를. 그랬어요. 한때는 얼마나 빨리 우느냐도. 그렇죠, 그렇죠. 네. 한수영 씨도 이 눈물 연기 해보셨잖아요. 눈물 연기 최고지, 최고지. 청춘시대에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큐 하면은 얼마 만에 흘리실 수 있으세요, 눈물? 네, 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밥 먹을 때부터 침울하게 먹어요. 일부러. 네, 너무 신나면 울 수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부터 약간 침울하게 먹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희 씨, 눈물의 여왕인 문희 씨가 눈물을 흘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였을까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큐 하면 그냥 심지어 그 문희가 초우라는 영화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남편 잃은 연기를 할 때 그 눈물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이 1시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촬영을 했다고요. 이 정도면 거의 탈수증이 걸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감독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기로는 그 장면은 문희가 아니라 슬픔이 그대로 서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문희의 영화를 보면 이 대사 없이 유독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그런 롱테이크 장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게 이분이 당시에 신드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희 신드롬. 문희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영화도 안 봐. 그냥 문희 나온다. 그래서 어떤 영화 포스터들은 문희 주연 써놓고 문희 얼굴만 갖다 박아요. 영화 그래도 제목.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야, 아니 그냥 문희 씨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거 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야. 스토리가 보고. 문희 씨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서 전 국민이 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제목 좀 다 아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비오도 다시 한번. 이 노래 자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남진 씨 노래. 이게 우리나라 신파 영화의 야. 최고봉입니다. 신파 영화에. 저게 종로의 단성사에서만 37만인 단일극장. 단일극장. 서울에서만. 요즘으로 말하면 멀티플렉스 100개관에서 동시에 몇 주 동안 매진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0만은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만성사. 지금으로 치면 1,000만 관객이라고 되는 볼수 거죠. 있죠. 그래서 이런 초대박 흥행이 문희 파워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네네. 꼬마 신랑. 문희는 이 영화로 또 한 번의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꼬마 신랑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배우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진짜 오랜만이다. 야. 꼬마 신랑인데. 문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때 제 엄마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세트장에서 누워 자고 뭐 거의 뭐 매일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죠.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셨네요. 진짜 엄마같이. 그 누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진짜 최고의 배우였었어요. 최고의 배우. 길에 나가서 한두 발자국을 걷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꼬이니까. 근데 부산인가 아마 워낙 사람들이 문 앞에 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막 유리창 깨지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극장에서도 끝나면 항상 우리는 정문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희 씨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시 출연료가 어마무시. 문희 씨를 출연시키려면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줬어야 됐다.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또 광고 모델료로 국내 최고액이었던 100만 원을 최초로 100만 찍었다고. 원이요? 1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집안채였을 거야. 그 이유가 단순히 연기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희가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한 요소 중 거의 8할은요. 단아한 이미지였습니다. 요거네. 하나하네. 네네네. 시대적으로 조신하고 인내심 많은 그렇지. 여성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희 씨는 바로 그 부분을 타겟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외모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사진도 단아한 이미지의 사진으로 나왔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꾸민 사진이에요. 보입니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흐트러진 것 같은 앞머리도 이제 다 잔머리를 이제 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이런 스타일이면 사실 대중에게도 어필이 됐지만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남자 배우들 사이에도 그 문희 씨는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이순재 선생님께서 54년 연기 인생 중에서 가장 예쁜 배우 하면 문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문희 선배이기도 한 이제 엄앵란 씨. 네. 눈물이 뚝 떨어지면 남자들 심장이 퉁 하고 떨어지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일 씨하고 문희 씨하고 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요.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품으로 만났죠. 말썽난 총각. 거기 여자친구로 나왔죠. 문희 씨가. 첫인상이 뭐 예뻤지 뭘 어땠어요. 데뷔 시절이니까 참 예쁘게 봤는데 역시 이쁘더라고요. 표현이 그냥 다 첫인상 예뻤고 데뷔라 예뻤고. 기승전 예쁘다. 네, 다 예쁘다로 그냥. 지금 은퇴한 나훈아 씨하고 문희 씨를 두고 싸우는 영화가 하나 있었지. 풋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때 아이고 문희 씨하고 저 잔디밭에서 뭐 빛 뿌리고 찍는데 내가 좀 굳었던 것 같아. 너무 예쁘시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인기가 많으면 반대로 다른 소문들도 있잖아요. 또 충분히. 그렇죠. 바로 이제 괴담. 네, 괴담. 이 괴담이 있었는데 문희 씨가 촬영장에서 거의 웃질 않았는데 가끔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촬영장에서 쿵 이런 소리가 나요. 촬영장 조명 같은 게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촬영장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안 웃던 문희가 촬영장에서 웃으면 사고가 난다. 이 얘기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문희 씨가 너무 조용하고 정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괴담으로 이어진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격 부분에 제가 이렇게 낮췄던 부분이 이게 이제 촬영장에서 후배를 잡돌이를 한다. 진짜 셀럽니 캐릭터구나. 한 번 딱 촬영하면 끝날 건데 계속 막 그 촬영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희 선배 때문에 밤마다 긴장을 해서 숨도 못 쉰다, 잠도 잘 못 잔다, 뭐 이런 소문들이 퍼졌다는 거죠. 소문인 거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특히 후배 배우들을 굉장히 잘 챙겼고, 그래요? 그리고 군데군데 긴장 풀어준다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잠자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매일 밤을 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잘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세트장이라는 게 추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우들이 이 망토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맞춰서 입고 다녔어요. 워낙 추워서. 그러면 이제 촬영할 때 워낙 졸려 하니까 저 이렇게 무릎에 누워서 재워주고 누나 거는 덮고 막 이렇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렇게. 성격 좋으신데요? 이분이 의리파랍니다. 의리파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엄앵란 씨랑 이 문희 씨가 신성일 씨의 동료 연장을 잡기 위해 복습을 한 적도 있고. 아니 뭐 후배를 잘 챙기고 저 어리까지 있고 아주 완벽한 배우예요. 그런데 1971년 11월 16일에 M본부 뉴스가 끝나기 전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문희 씨가 뉴스에 나올 정도 범죄 아니면 본인이 직접 1971년 11월 16일에 M본부 뉴스가 끝나기 전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문희 씨가 뉴스에 나올 정도 범죄 아니면 본인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했던 말을 이제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연예계를 떠납니다. 은퇴 선언이었는데 멋져. 근데 이제 단순히 은퇴가 아닙니다. 결혼?
네, 결혼 소식을 같이 같이 그냥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누구랑 하지? 엄청 관심이 갔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장강재라고 하는 분이신데 네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중에 부사장이자 재벌가 사람이었습니다. 하객 규모는요 무려 2,000명이 왔고요. 2,000명이면 그때 당시 2,000명이면 뭐 어마무시하죠. 고은아, 김지미, 최은희, 백난, 신성민 등 연예대상 톱스타가 다 참석한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웨딩드레스도 혹시 얼마나 되는 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이게 미국에서 맞춤 제작한 겁니다. 그래요. 춤 제작. 헐리우드 여배우도 입어보지 못했을 정도의 명품 드레스. 보석 장식도 있고, 이건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제 원단, 일일이 손으로 만든 장인들이. 이게 1억 6천 정도. 그때 당시에 평균 월급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15년, 20년 모아야 될 돈. 그리고 이제 그 문희 씨는 이 장강재 부사장이 재벌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자꾸 뒤를 힐끔힐끔 쳐다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강재 씨인데 문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운전을 배워서 본인이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해줬다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1993년에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항상 다정하고 잘해줬던 남편인 장강재가 간암으로 아내를 떠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문희는요. 칩거 생활을 하면서요. 그 아픔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문희 씨는 좀 다사다난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정진석 의원 이분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영애 씨랑 진짜 절친이래요. 그래요. 저 문희파였던 사람으로서 잘 계신다고 하는 게 좋으네요. 그죠? 언젠가 뭐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듯 한데. 아이고 괜찮네요. 예. 자, 사실 1960, 70년대 배우를 그리워하는 팬들 중에 이분의 근황을 또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상당히 아름다우신데 옆을 보니까 성격은 굉장히 고평가를 해놓으신 거. 외모가 탑인데 성격하고 사생활이 안 좋은 거면 이거는 여배우한테 치명적인 건데 사실. 제가 그럼 먼저 김지미 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를 했는데요. 1958년 히트작 별아 내 가슴에로 스타대열에 합류. 전성기에 돌연 결혼을 하지만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려 4명의 남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이제 구설수에 시달렸던 배우지만 자타공인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정말 최고의 배우시죠.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외모에 팔색조 같은 매력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언급되는 배우들 중에서 배우 생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거의 최근까지도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야말로 영화계 대모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기력이 다소 낮게 평가돼 있던 게 이제 이분이 연기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이제 초기에 이 60년대 이제 목소리가 좀 낭랑하고 맑고 이런 분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후시 녹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하고 이러면은 아유 성우 쓰지 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80년대 이후에 연기력이 더 아주 돋보이게 되는 분이고요. 이분이야말로 또 외모 때문에 연기력이 평가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너무 이쁘면 연기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사진도 아름답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 외모는 이제 전설적인 미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되기 전에서부터 뭐 거리의 스타라고 불렸는데
이 아까 서울극장 앞이 핫플레이스였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다니던 학교 앞이 그 당시엔 핫플레이스. 여기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는. 원조 일장. 원조. 예. 얼굴 한번 보려고 달려온 그 몰려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선생님들의 주요 일 중 하나가 그 몰려든 남자애들 쫓아내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SNS를 통해서 야 어디 여학교에 학생 진짜 이쁘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진짜 입소문으로. 와. 그래서 종로잖아요, 이쪽이. 그 종로에 누가 한 명이 갑니다. 누가 또 가요? 누가요? 당시에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했었고 스타 메이커라고 불리셨던 김기영 감독이 이분을 찾으러 종로 쪽으로 갔는데 어떤 한 학생을 보고 직감을 하는 거죠. 아하, 저 친구구나. 너무 이뻐서. 길에서 아 쟤구나. 너무 이뻐서. 확신을 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열차라고 하는 영화로 초고속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요. 이제 김지미 씨 집에 찾아가가지고 딸 배우 좀 시키라고. 이게 앞서 이제 고등학교가 핫플레이스였다 그랬잖아요. 이 영화계로 진출하면서 이제 전국구가 됩니다. 정치인, 재벌 2세 이런 분들이 이제 집 앞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일부는 진짜 결혼하지 않으면 낙선을 끊겠다 이러면서 극단적 행동까지 실제로 암시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시길래 경찰까지 올 정도로. 와. 아, 이게 진짜 엘리자베스 테일러 비슷하게 나오구나. 그리고 새 사진도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새 사진이 다 분위기가 달라요. 예, 그게 너무 팔색조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신인 배우 김지미한테 문제가 생겨요.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문제가 생기게. 아니 왜냐면 막 이제 신인 배우로 데뷔해가지고 막 자리매김 해가는데 영화판에서 김지미라는 배우를 꺼려하는 거예요. 당시 오디션 보잖아요. 그럼 감독이랑 제작자 딱 보고 너는 탈락. 딱 이랬다는 거예요. 왜? 어떤 고민이 감독이랑 제작자가 있는 거였냐면 당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데 한 2시간 하면 김지미 얼굴 이러고 보느라고 보고 나오면 영화를 기억을 못해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지미보다 끝났어 영화가. 그러니까 감독하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여배우들이 다 질투라는 거예요. 한성애 씨 같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질투 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쟤만 의상이 이쁘고 왜 쟤만 분장이 예쁘고 왜 쟤만 조명이 저기가 좋아. 그렇지. 한때는 뭐 촬영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김지미 씨하고 다른 여배우들하고 싸웠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김지미 씨가 정말 질투를 부르는 외모잖아요. 이 외모가 성형수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당시요? 아, 괴담. 시절에 뭐 시절이 쉽지 않지 않나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저희 성형 이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 나이였잖아. 아까 고등학생 때부터 막 그. 근데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하셨나? 성형수술을 한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데뷔할 때 막 한 게 아니라 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촬영장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랑이 가기 전에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였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씬이 있었는데 이때는 오토바이. 대역도 별로 안 쓰고 오토바이를 직접 타게.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서 달리는 걸 찍는 씬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뒷차례를 걸려서 넘어지고. 아 이게 덜컹덜컹하니까. 15m 이상. 어머. 그러면서 실제로 얼굴을 많이 다쳤어요?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되는데 뭐 코 같은 경우도 사실 살짝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그냥 보건 수술. 3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다시 이전의 외모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 미모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걸렸던 김지미 씨는요 더욱 연기에 매진하기 시작한답니다. 당대의 유명한 다른 여배우들이 다른 로맨스 영화만 찍을 때요 20대 김지미는 할머니 분장을 해서 노인 역할까지 소화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녀의 연기가 확 늘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기력으로 톱스타가 되려면은 뭔가 하나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 유명한 장면.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잖아요.
제가 67년에 개봉한 영화 춘이라는 영화인데 그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춘이? 내가 김지미 씨야. 아 진짜요? 부담스럽죠? 할 수 없어. 나도 시키니까 하는 거 나도 하기 싫어 이거 진짜. 저 사진을 보고 할게요. 저 사진을 보고 있을게요. 저 잘 보고 있어. 날 보지 말고. 이분은 김지미 씨다. 설마 이불 맞추진 않을 여자를 무서워하시나 봐요. 이거 맞나? 아니 당기면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도발적으로 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여기를 대사가 뭐예요, 대사가? 여자를 무서워하시나 봐요. 67년에 개봉한 춘이라는 영화의 장면인데 이 대사가 완전 뜬 거예요. 야, 이게 유행어구나. 그러니까 이게 먼저 김지미 씨처럼 이걸 하면서 대쉬하는 게 다행이야. 지금의 그 느낌이다. 라면 먹고 갈래? 딱 요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지미 씨가 앞서 얘기했던 트로이카, 문희, 남정임, 윤정희, 요 트로이카가 막 뜰 때 본인의 자리를 좀 위협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다 평정. 아직까지는 내가 원탑이야. 연기력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80년대인데 1985년에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연기력 논란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길소뜸이라는 영화가 이제 해외 영화제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김지미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화면에 그 김지미 씨하고 닮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송혜교 씨가 잠시 나왔어요. 조금 이 얼굴형이 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송혜교 씨가 그 서경들 씨와 함께 한국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직접? 뭐 한 15년 전부터 저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요.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좀 더 방문하자라는 취지에서 한국어 안내서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꽤 친하신 거 아니에요? 친하죠. 저희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요. 아 있어요? 네. 되게 친한 건데 그러면? 섭외를 해주세요. 나를 데리고 와요. 갑자기 이래도 될까요? 아무리 진짜로 송혜교 씨가 오신다고 해도 김지미 씨한테 이것만은 못 이깁니다. 네, 사실 이제 김지미 씨가 다작 배우로 유명해요. 많이 찍은 이분이 주연으로 찍은 영화만 700편 정도 작품이십니다. 네. 너무 힘드셨겠다. 이렇게 잘 나가는 그 김지미 씨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는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도시전설 미스터리라. 어느 날부터인가 영화판에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김지미 씨가 내림굿을 받았다. 진짜 유명인들은 피해갈 수가 없나 봐. 별의별 소문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얼굴이 안 보이면 신내림 받았다는 소문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모의 여배우가 내림굿 받았다 이런데 그게 김지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막 취재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 비구니를 촬영할 때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불교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결국 상영조차 못하고 엎어진 영화인데 이때 굉장히 아팠대요. 아팠다고요? 몸이 굉장히 아프셨다고 해요. 이게 무병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림굿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본인은 막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더더욱 소문이 커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무당 하면은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김금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간에 이제 김지미 씨가 내림굿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소문이다. 근데 어쨌든 그때 김금화 씨의 말로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김지미 씨는 그 이후에도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뭐 긍정도 부정도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궁금하네. 거기에 집요한 소문이 하나 또 붙는데 카메라로 김지미 씨를 잡으면 렌즈가 깨진대요. 뭐 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클로즈업을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뿌옇게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이. 그럼 영화를 어떻게 찍어요? 김지미 얼굴은 3m 거리 이상에서 찍는다. 갖다 대면 렌즈가 나가니까. 그렇죠. 이게 필름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김지미 씨가 피부가 유독 밝아가지고 카메라 감도랑 조명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면은 김지민 씨뿐만 아니라 이제 문희 씨도 그렇고 워낙 그런 뜬 소문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승연 씨도 좀 있나요? 저는 북에서 내려왔다. 진짜요? 충격적인데?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또? 네, 아버님이 직업이 좀 특이하세요. 이제 검을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검이요? 네, 그래서 검을 만드시는데 직업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집안이 재벌 명문가더라. 역시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고. 저 북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해 마세요. 소문이 무성한 배우에게 스캔들도 무성했던 거예요. 네. 김지민은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 결혼과 이혼에 보수적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민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당시 그 영화계 거장으로 통했던 홍성기 감독님이십니다. 예, 멋있어요. 30대 중반의 노총각이었던 그는요, 김지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고작 20살밖에 안 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하면서 들이댔답니다. 20살? 네. 근데 이제 김지미 또한 노총각 감독에게 상당히 끌렸다고 합니다. 내게는 대단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 왜냐면 영화계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 감독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4년 만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아, 24살에 그럼 일단 돌싱이 되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셨네. 빨리 돌아죠, 빨리 돌아죠. 왜 이혼을 했느냐도 궁금하잖아요.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김지민 씨는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서 이미 영화 배우로서의 입지 다 다져놓은 입장이고 반면에 감독이었던 남편은 하는 것마다 흥행참패가 이어집니다. 말아먹었구나. 김진미 씨가 번 돈으로 남편의 비청사는 물론이고 뭐 남편 영화 제작비까지 충당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김진미 씨 출연료가 30만 원이었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영화 제작비를 감당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지민 씨는 그때 너무너무 바빴는데 정말 외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남편의 외도 때문 아니었냐. 그때 4년밖에 안 됐는데 외도 소문이 돌아. 아이고. 처음에 코웃음 쳤죠. 내가 김지민인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봤자 누구 화장품 값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해? 충격이다 그러고. 아, 근데 24살에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 김지민 씨가 두 번째 결혼으로 이 뉴스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게 당시 신문 기사거든요. 최무룡, 김지미 양 씨 구속. 피의 사실 시인. 수갑 차고 그 잡혀가는 사진이에요. 아, 이게 수갑이에요? 김지미 씨는 이제 돌싱이지만 최무룡 씨는 강윤실 씨라는 또 대배우하고 부부 관계였고.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간통이라는 거고.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간통이 있었고 간통죄가 벌금형이 없었어요. 바로 실형. 두 사람은 검사실에서 웃으면서 한 쇠고랑을 찾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수갑 차고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무룡 씨는 충무로에서 왕따가 됐다고 하고 당시에 길 지나다니면 동료 영화인한테 뺨도 맞았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파렴치하다. 영화 촬영으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최무룡 씨 아내가 출산을 한 지 한 10여일 만에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이때 전처였던 분이 낳은 아들이 최민수 씨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데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게 다고 어머니는 심지어 고등학교 넘어서 만났답니다. 처음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외롭게 자라셨었던 거죠. 근데 그
저 같으면 김지미 씨가 굉장히 미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면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최민수라는 배우는 그릇이 진짜 큰 사람이구나.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요? 예, 할머니가 당시에 김지미 씨하고 최무령 씨하고 정릉 쪽에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한옥 주택에서.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손잡고 시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후원걸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어디 뭐 간통범들 막 이러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 보면은 이렇게 넋을 놓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어요. 선남선녀의 그러니까 딱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니까. 정말 부러운 세상이네요, 정말. 앞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리는 게 외모도 좀 비슷하지만 결혼 많이 하고 이혼 많이 하는 게 비슷한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가장 유명한 전 남편이 리차드 버튼. 리차드 버튼, 엘리자베스 테일러, 한국의 최무룡, 김지미.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큰 뭐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욕먹으면서까지도 이 최무룡 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김지미 씨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실상 최무룡의 전처한테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나중에는 최무룡 씨가 제작하고 있던 영화 이런 거에도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통이 크시네. 최무룡 씨가 당시 한 15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실패합니다. 다 망했어요. 예, 그게 이제 빚으로 남게 되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빚. 그때 당시에 이제 최무룡이 아직 김지미 씨 20대잖아요. 더 이상 이제 힘들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희대의 명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명언이 나옵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들어본 적 있어.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우리 헤어집니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사랑해서 헤어지는 것이다. 아니 근데 그래도 아직 20대인 거잖아요. 근데 두 번 그쵸? 돌아왔는데. 이미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야.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결혼을 또 한 거죠. 아직 더 남았죠. 그렇죠. 두 번이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남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의 세 번째 남편이 사실 제일 유명하죠. 최무룡 씨보다 더 유명하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모를 일잡초야. 이름 모를 일잡초야. 그렇죠. 세 번째 남자가 바로 이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이, 우리는 지난 72년 2월 밤 공연을 계기로 인사를 나누었고 그 뒤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일성 사망설 같은 이제 뉴스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잡지사에서 말하기를, 야, 이게 김일성 사망 뉴스보다 더 쇼킹한 뉴스다. 김지미는 두 번을 결혼했던 30대 중반의 탑 여배우. 그렇죠. 그리고 나훈아는 김지미 씨보다 7살 어린 떠오르는 신의 트로트 가수. 지금은 연상연하 커플이 많긴 한데 당시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외모가 별로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 당시에도 돌싱 이모하고 족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었던 날 이제 누나잖아요. 누나인데 나훈아 씨가 이제 연예계 선배고 누나인 이 김지미 씨한테 그렇게 애교를 피우면서 플러팅을 했다고 해요. 아하. 실제로 당시 뭐 나훈아가 이제 뭐 라이터를 멋있게 켜보이면서 별의별 이제 플러팅을 많이 하고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비행기를 안 탔다. 근데 이 둘을 결정적으로 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일. 또 나왔어. 오늘의 주인공은 신성이래요. 당시 20대잖아요, 나훈아 씨가. 그때 이제 뭐 얼굴에 여드름이 있을 정도로 이제 풋풋한 그런 시기였는데, 신성일 씨가 애니까 놀릴 겸 훈아, 너 여드름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냐? 알려줄까?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연애해봐. 이러면 여드름 낫는다.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하게 됐다는데, 실제로 나훈아 씨가 그 말 듣고 김지미 씨한테 좀 대시를 했다고 해요. 야, 핑계 같아, 핑계. 두 분이서 연애를 하시다가 활동 다 중단합니다, 두 분 다. 싹 접고 김지미 씨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초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셨대요. 초정이요? 네, 초정이라는 식당. 이게 김지미 씨가 직접 요리를 하고 서빙은 나훈아 씨가 했다 더라. 그 맛이 없어도 그냥 손님은 줄을 섰겠는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사시는 듯 보였는데 1979년에 이상한 기류가 조금 흐릅니다. 요때부터 이제 나훈아 씨가 컴백을 준비를 아하. 한다라는 네네네. 얘기가 돌면서 결별설이 좀 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의 비난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김지미 씨는 결혼만 3번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다시 연애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 무대에 세울 수 없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나훈아 씨는 이제 스타일이 좀 마초적이잖아요. 그렇죠. 호방하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사는데 여자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해서 전 재산을 김지미 씨한테 주고 헤어진 거예요. 사실 이 두 분은 같이 은퇴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나훈아 씨가 고백을 할 때 나는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만 노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예, 그걸 또 김지미 씨가 믿었나 봐요. 그런데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 컴백으로 약속을 일단 어긴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반대를 하니까 더 갈등이 심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후에 나훈아 씨는 바로 14살 연하의 정수경 씨, 이분도 가수입니다. 연하의 가수. 85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행보를 보면서 김지미 씨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나훈아랑 사귀었던 거 정말 실수였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된 김지미에게요. 또 한 번의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돌돌돌 싱이죠. 그쵸. 와, 쉽지 않다. 이종구 박사. 예, 이종구 박사님. 아니, 앞전에 남편분들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신데요? 캐나다에서 30년간 심장 전문의로 심장 전문. 총방받는 지식인이었던 이종구 박사. 8개월간 김지미에게 러브레터를 하루에 2장씩 보내면서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을 이어준 큐피트는 누구였냐? 다름 아닌 김지미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왜요? 엄마 소개?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이종구 박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요. 저분은 환자였구나. 진작부터 사위로 찜을 하게 된 거죠. 야. 하지만 50대 로맨스도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가장 오래 사셨죠? 그렇죠. 11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요. 이혼을 또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성격 차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별거 중인 남편인 이종구 박사가 어린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됐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김지미는 이 4번의 결혼이 모두 끝난 후에요. 잘생긴 놈이나 똑똑한 놈이나 남자는 다 똑같다. 어린 놈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그래야 맞아. 잘생긴 놈이나 어린 놈이나 놈놈놈이네요, 진짜. 우린 뭐 하는 놈이야? 떠드는. 우리 떠드는 놈이 그렇게 명언을 남기고 이제 소문이 더 안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문이 또 돕니다. 또요? 김지미 씨가 사망했다. 이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떴었던 갑자기?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 사진을 같이 네?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제 띄운 거죠. 그래요. 뭐야 이게? 왜 갑자기? 그 김지미의 사망설은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낸 괴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둘러쌌던 소문과 의혹들은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에게 따라다니는 소문이 뭐 있기 마련이지만 이분의 인생처럼 소문이 많고 미스터리한 분 없을 듯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최은희 씨. 야, 운이 없는 걸로 갑자기 확 들어갔어요. 이분보다 더 우는 사람은 없어요. 연기력은 최고인데.
사실 우리 최은희 씨를 보면서 전지현 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 이게 기럭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도 신인인 시절에 긴팔, 긴다려 테크노 춤 추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최은희 씨도 키가 160 중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키였다고 하죠. 처음부터 굉장히 이 주목받고 스타 반열에 올라선 그런 배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26년에 태어난 최은희는 1942년에 16세로 데뷔 후에 로맨스 빠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영화들을 히트시켰는데요. 대한민국 여인의 고전미를 대표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최은희의 인기를 한 방에 설명해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왜 같이 있죠? 6.25가 끝난 후에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겁니다. 군부대 위문 공연 스타로 자리 잡았던 최은희가 직접 마릴린 먼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 최은희 씨 하면 누구나 아는다 그 명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사를 들으면 다 알 거예요. 뭐 아저씨 계란 좋아하오? 그게 이거구나. 이게 1961년에 개봉했었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때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 말로 이제 N회차 관람, 배우 덕질의 시초가 바로 이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렇게 인기 절정에 이제 최은희 씨에게 라이벌이 있습니다. 아, 김지미 씨? 김지미 씨. 최은희 씨가 이제 한창 주가를 이렇게 쫙 올리고 있는데 이제 김지미 씨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 치고 올라온 거죠. 그 두 배우가 정면 대결을 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은희 씨가 출연했었던 거는 제목이 성춘향이고요. 김지미 씨가 출연했었던 건 춘향전, 춘향 대결. 우리나라 영화사에 기록되어 있는 라이벌전이에요. 당시에 또 홍성기 감독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흥행 스타,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영화를 배웠다고 하는 신상옥 감독, 둘이 딱 붙는 세기의 대결. 예. 그런데 이상하게 포인트가 언론에서는 김지미 편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30대 중반에 춘향이가 있냐, 춘향이라면 어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최은희 씨를 약간 비아냥대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지미의 이 그 춘향전은 제작비가 넉넉해가지고 촬영도 막힘없이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최은희, 신상옥 이 커플의 그 춘향전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 가가지고 필름을 갖다 이렇게 구해다가 와가지고 자투리 필름 갖고 찍었들. 불리한 싸움이었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돈을 잘 쓴 쪽이 좀 춘향전이 우세하지 않았을까.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뚜껑이 열렸는데 대반전이 일어나서 최은희 씨가 이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영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터져도 이렇게 터질 수 없다.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김지미 씨의 춘향전은 간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춘향은 장기 개봉, 장기 상영. 객관적으로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은 좀 낡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신상옥 감독은 기술적으로도 아주 화려한 영화적인 호평도 같이 주게 됐고요. 그 김지미 씨와 최은희 씨 이 두 분은 이제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여배우들에게 관대했던 분이 최은희 씨인데 김지미 씨한테는 굉장히 혹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잖아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또 남자 배우들도 그 얘기 안 할 수 없죠. 관심을 엄청 보였을 것 같아요. 주변이 문제야, 주변이 항상. 최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이 사랑을 표현하자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갓 20살 넘긴 최은희 씨한테 끈질기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촬영 감독 김학성 감독인데 나이 차가 10살 이상 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그 돌싱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울면서 말리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국 이제 최은희 씨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올렸으니 이 두 분 참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촬영장에 한쪽에 멍이 든 상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급하게 오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상상이 되시죠? 남편이 손찌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최은희 씨 인터뷰에서 남편한테 맞고 촬영장 나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데 최은희 씨는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유. 김지미 씨를 능가하는 대형 스캔들을 한번 만들어 놓습니다. 아, 신상욱 감독. 대한민국 영화계 간통이로 꼽힌 아, 어떡해. 감독과 배우가 영화 찍다가 눈 맞았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이야기되기 좋은 그럴 수 이런 이제 있어요, 스토리인 거기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은희 씨가 영양실조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그거를 신상욱 감독이 업고 막 병원까지 뛰어가고 병간호도 해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로맨스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신상욱 감독에게는 부인도 있었고 심지어 자식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불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도 좀 안 좋게 봤던 거고 그다음에 간통죄라는 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저 배우자 아니겠어요? 저 감독분의 배우자? 아니에요? 김학성 촬영 감독. 아,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최은희 씨의 남편. 첫 번째 남편. 그 관계를 알고 나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뭘 또?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최은희 씨의 남편이니까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봤더니 혼인신고를 안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요. 네. 아, 사실혼이었구나.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고소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소를 했던 거는 너희들 망신 한번 이런 게 좀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새 삶을 살게 된 최은희는 바로 신상옥과 영화도 제작하면서 행복하게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배우와 바람이 나게 됩니다. 정말. 게다가 상대 여배우가 남편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다고 해서요. 진짜, 와, 정말. 결국 최은희는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럴 되고요. 수밖에 없네. 근데 이거 이혼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신필름, 신상옥 감독의 회사 이혼 후에 갑자기 망하게 돼요. 이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개입돼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요? 아니, 영부인이 영화사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경수 여사가 최은희 씨의 진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옥이 바람을 피워서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경수 여사가 극대노하게 됐고요. 저런 영화사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금지 영상을 틀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영화사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진짜. 최은희 씨가 이혼 후에도 이제 활발하게 영화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민 배우로 군림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 최은희가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 오. 자, 사진 잘못 띄운 거 아니에요? 제작진은? 아니야.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북한에서 김정일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거든요. 그걸 누가 믿어요? 네. 갑자기.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운전하던 사람이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기사를 맞고 한 대 쓰러졌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배에 김일성 사진이 있더라. 그리고 배에서 내렸더니 최은희 앞에 누가 나타났냐? 김정일이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이 최은희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 직접 봐도 제가 난쟁이 똥자루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제로? 안녕하세요.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아들 신정균 감독입니다. 그때는 신상옥 감독님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운영하시던 때인데 학교가 좀 재정난에 처해져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홍콩에서 합작 영화를 만드는데 어머니를 출연시키겠다. 그러면서 안양영화예술학교에 뭐 투자할 사람도 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들떠서 가신 거죠. 실종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어머니는 외국 나가셔서 막 몇 달씩 계시고 하니까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약하기 전에 온다고 그러고 가셨다가 못 오신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도 당시에 채은이는 애초에 북한에서 온 간첩이었다. 처음부터 한승연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분이었다. 너무나도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또 실종이 돼요. 맞아. 전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입니다. 어머. 나만의 그 여배우가 납북된 후에 남편까지 북한으로 갔다. 이 월북이라고 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조금 좀 그래요, 그죠? 네. 네. 그녀가 월북했다는 소문에 더 힘을 싣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하. 실종된 채은이와 신상옥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인데요. 편지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왔어요. 거기에 편지와 테이프는 자식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상처를 받거나 슬퍼할까봐. 그게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뭐야, 북한에 있는 거잖아. 그때까지 모르셨었구나.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실종은 언젠가는 오겠지. 사망 신고만 안 떨어지면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딱딱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북한이에요. 살아계셔. 다행이야. 근데 영원히 못 만나. 이건 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제는 뭐 끝이다. 진짜 고아야. 진짜 고아죠. 진짜 꿈도 희망도 없다.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편지에 대해서요, 월북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난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녹음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서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너무나 평안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은이는요, 북한에서 호화로운 별장에서 지내면서요, 좋은 먹을거리와 술을 매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일의 생일 파티까지 초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보였던 행보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납치됐다고 하기에는 이 남한의 대배우하고 대감독이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왜냐면 김정일이 다 알려졌지만 엄청난 영화 광이라는 거잖아요. 최은희 씨 증언에 따르면은 최근 김정일이 북한에서 이제 고퀄리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를 납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그렇지 배우랑 감독을 납치해가지고 만든다 안 믿겨지거든요. 근데 그 김정일이 원래 북한에서 맡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로 납치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상옥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도 김정일이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맞아요. 영화 제작 스케일이 뭘 하든 진짜 상상 그 이상인데, 이제 소금이라는 영화에서 소금을 짊어지고 바람이 막 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 야, 헬기 띄워. 헬기로 바람을 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신상옥 감독이 기차를 폭파해야 됩니다. 이 폭파신이 있습니다. 폭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기차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실어가지고 진짜 폭파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전쟁 장면에서 뭐 군인들 이렇게 막 나오고 해야 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현역 군인 10,000명 동원 그런 것들 보여주고 스케일 엄청나죠. 두 사람은 실제로 월북을 했을까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로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조국에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요, 채은이가 쓴 최후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김정일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비밀 테이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있어요? 영화 자료들 다 붙여보니까 남성에서는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안 오죠. 역시 남성이다. 그럼 그 사람을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신감독을 미용하자고 홍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직접 이야기 된다는 말입니다. 신감독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네. 굉장히 그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에 저렇게 도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목숨 걸고 녹음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최현희 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핸드백에서 뭐 하나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딱 누르고 이게 이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된 건데 그 수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신상욱 감독이랑 최은희 씨가 영화를 아까 계속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큰 그림. 오, 어떤 큰 그림이죠?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에 나가면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러면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나요? 이제 86년 3월 아주 운명의 순간이 이제 찾아온 건데, 오스트리아 빈영화제를 핑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북한 그 감시원들한테 인터뷰하는데도 너네 옆에 있으면 그거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니? 좀 떨어져 있어 달라. 인터뷰하러 나가는 척하면서 튑니다. 택시를 바로 잡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어떡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 분이 이혼한 사이잖아요. 이혼했죠. 예, 이미 북한에 이제 납치돼서 가족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자기들 둘뿐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목표로 이제 합친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 그 택시 타고 탈출을 했거든요. 뒤에 경호원들이 쫓아왔다고, 북한 경호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내렸는데 딱 정문 앞에 내린 게 아니라 차를 못 세워서 좀 멀리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대사관까지 뛰어간 거예요, 미국 대사관으로. 앞에 좀 세워주지. 여기가 이제 사람 하나 정도가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이 열리니까 서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거기 낑긴 거야. 그게 이제 맨날 밥상머리 앞에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마누라를 먼저 살리지 네가 먼저 살라고 나를 밀치고 들어가냐고.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거든. 진짜 남자는 다 똑같은 거야. 아, 정말 남자들이랑. 최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여배우의 삶은 정말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촬영장을 다니면서 이제 짐을 싸고 다시 풀고 말 그대로 트렁크 인생을 살았다라고 회고하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배우들도 권한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지금 K드라마나 K무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의 어떤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네 분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영화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 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의 노력이 빚어져 있는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되면은 아, 우리가 정말 좋았던 것들, 그거를 몰랐었구나. 이미 우리한테 좋은 건 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서 세계인들이 발견하게 된 거다.